여러분들은 25년 전쯤 한국 사회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시절의 사회로 돌아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 빠른 변화에 적응이 되고 익숙해져서 잊고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25년 전을 떠올리면 고통과 괴로움,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던 1997년 외환위기 일명 IMF 시절이죠. 그 당시에 이런 자조적인 농담이 유행처럼 번지던 씁쓸한 분위기 전 국민이 고통스럽고 피가 마르는 대수술을 겪어야 했던 시절. 그러나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이 효율성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세계의 이름을 떨치게 된 시작점. 일제의 잔재들과 우리도 모르게 녹아있던 일본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왔던 문화사회 시스템을 원점에서 갈아엎은 그 출발점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대야말로 대한민국의 버전 2.0 시작 한국의 제2의 탄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시절의 대한민국을 겪고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외국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나는 1993년부터 7년간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담당으로 한국 지사와 일본 지사를 감독하는 일을 했어요. 내가 기억하는 90년대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뒤처진 사회 복잡하고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고압적인 규칙, 융통성 없는 절차들, 상급자 결제가 필요한 관행 고집스러운 자기주장 때문에 함께 일하기 정말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일을 진행하면 그들은 성격이 급해 서두르다 실수도 잦았고 정작 일을 처리할 땐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많았고요. 당연한 듯이 약속 시간에 늦는 것도 상급자일수록 늦게 나타나는 것도 참기 어려웠습니다. 불필요한 절차가 많은 것은 일본도 비슷했지만 일본인들은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절차로 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과 일을 진행하는 것을 훨씬 선호했죠. 비용은 한국이 훨씬 저렴하지만 그만큼 손실이 많았으니까요. 한국의 외환위기가 온 이후 나는 한국의 국가 역량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본사도 같은 생각을 하고 1998년이 되자 한국 지사를 철수해 일본 지사의 업무로 이관했지요. 나도 일본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도 은행의 연쇄 부도와 금융 개통의 위기를 맞았지만 그들은 한국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금융 쪽에서 손실을 메꾸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일본을 떠나 고향에서 농장을 하게 되며 아시아의 두 나라에 대한 기억은 차츰 잊혀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나는 내 손자가 한국에 유학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하게 반대했죠. 일본이라면 몰라도 내 경험으로는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딸과 손자의 이야기는 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일본보다 낫고 디지털 기술은 세계 최고라더군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난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일본 회사로 알고 있었어요. 내 손자는 내게 너무 오래전 기억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이후 난 한국에 있는 손자를 만날 겸 은퇴여행 삼아 한국과 일본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공항에 내릴 때부터 눈을 돌릴 때마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영화로 본 미래 사회를 한국에서 보았습니다. 가상세계가 현실로 옮겨온 느낌. 내가 알던 한국은 어디에? 일본에 갔을 때는 20년 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움도 있고 익숙함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국은 내가 알던 곳이 아니었어요. 나는 손자를 만난 자리에서 내 편견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국가부도 상황에 놓인 국가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있던 교수님과 한국 분들이 여러 가지를 설명해줬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먹고 보고 즐긴 모든 것들은 오래된 경험으로 인한 편견이 얼마나 큰 착오를 불러오는지 알 수 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내 이분은 글로벌 기업의 담당자로 일하면서 과거 한국과 일본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으셨고요. 3년 전쯤에 은퇴하고 동아시아 쪽 여행을 하면서 한국에 들렸을 때 어떤 교수님과 함께 한자리에서 저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3년 지난 지금 왔으면 더 놀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에 한 달 정도 계셨을 때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 나온 것들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구성해봤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돌이켜보면 90년대 IMF 이전 사회는 너무나 많은 일본식 제도나 관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내려온 관행은 물론이고 당시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에는 제가 바로 전에 올린 영상 한국과 일하던 외국인이 일본 회사와 사업하자마자 혈압 올라 쓰러진 이유
여기 나오는 호렌소 원칙이 한국 기업에도 한국 사회에도 변형돼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세계 경제를 제패하고 있던 일본 기업들을 보고 한국도 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그들의 경쟁력을 배우려는 시도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게 일본 기업들과 거래하며 또 파견이나 유학을 통해 많은 것들을 차용해 왔습니다. 애초에 60, 70년대대 한국 산업 태동기에 많은 인재들이 일본에 유학을 가고 또 그런 시스템을 배우거나 아니면 아예 베껴와서 사업에 적용했기 때문에 좀 과장하면 과거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의 품질이 떨어지는 복사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 원판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많았죠. 한국보다 수십 년 발달한 일본에게 많은 면에 영향을 받아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모든 것이 뿌리부터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는 종신고용문화 우리도 존재했던 부분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사라졌고요. 쓸데없는데 돈 들릴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 불필요한 절차,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의 비용을 삭감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넘어온 관행들이 없어지게 된 거죠. 일본 기업들에서 들여온 과도하게 세분화된 절차도 실용적으로 간소화되기 시작했고요. 규칙을 강요하기보다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만들어낼까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회사에서 제복을 많이 입던 것 쓸데없는 돈 들여서 사원들 제복을 강요하는 문화도 없어졌고요. 수직적인 인사, 보고를 강요하는 문화도 불필요한 낭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 이후부터는 현실에 적용해서 개선 효과를 먼저 생각하는 효율성의 관점이 한국 기업과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정착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한국을 대표하는 극한의 효율성 이걸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거죠.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때부터는 써먹을 수 없는 지식, 써먹지 못하는 방법론은 쓰레기다. 이런 마인드가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사실 한국도 외환위기 터지기 전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허례허식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모양새를 갖추는 게 예의이고 관례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라 어디랑 많이 닮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바로 일본의 모습이죠. 지금까지도 그런 걸 중시하는 일본의 모습이 외환위기 이전에 한국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곰곰이 25년 전, 30년 전 그때로 시계를 돌려보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일제시절에 치를 떨고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던 시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일본의 사회문화, 업무 관행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IMF 시대 이후야말로 일본의 잔재를 밑바닥부터 청소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가정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런 고통스럽고 아픈 과정이 없이 어떻게 몸속에 기생하고 있는 숙주를 제거하고 뿌리까지 박혀있던 걸 뽑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그때부터 한국은 살아남은 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체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의 고용 보장이 사실상 사라져 버린 이후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많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자신의 창의력과 혁신성을 무기로 삼아 첨단 산업과 IT 응용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의 디지털 한국을 만든 토양이 되었죠. 만약 저때에 아무 일 없이 한국의 기업들이 그대로 일본의 저품질, 카피 같은 기업 문화와 업무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창의력으로 한국의 기술혁명을 이끌어낸 젊은이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보고서 작성할 때 서두와 결론, 작성 지침서 상사에게 결제 올릴 때 손을 아래에 받치는 법, 제복을 입을 때 지켜야 할 에티켓 이런데 시간 낭비하고 부고에 또 부고 수정을 다시 부고 이런 분위기에서 혁신적인 기술들이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올 기회조차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승진에 힘쓰고 상사에 절대 복종하는 회사원 1, 회사원 2가 있었겠죠. 마치 일본처럼요. 이런 스타트업 벤처의 문화가 반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도 영향을 줘서 더욱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문화로 개선하도록 자극을 줬고 더더욱 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꿔가는 훌륭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IMF 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불필요한 업무, 관행과 문화를 버리지 못한 기업들은 어느새 하나 둘씩 사라지고 몰락해 갔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한 경험,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인들에겐 엄청난 위기 대응 방안과 학습 효과라는 시너지를 불러왔고요. 그로 인해 크고 작은 파도가 일렁일 때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정반대로 위기에서 기회를 먼저 찾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IMF 시대는 한국인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술,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다는 사고의 변화 매뉴얼이나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대응력과 유연성 다양한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 돌발 상황에 매뉴얼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스스로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지시를 기다려야 행동하는 일본인들을 빗대 말하면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까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임기응변을 발휘해 다른 길을 찾고 해결하는 능력까지요. 황금의 버블 경제 시절이 지나고 1990년대 후반부터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은 일본이지만 그들은 근본부터 갈아엎는 대변역을 선택하는 대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했습니다. 산업 경쟁력과 무역수지의 악화를 해외 자산과 금융의 수익으로 보완하는 현상, 유지 정책으로 땜빵하는 정책을 취해온 결과 지금의 잃어버린 30년 아날로그, 일본 10년 전, 20년 전과 다르지 않은 현재와 구분이 안 가는 일본이라는 정체 상태의 사회가 된 것이죠. 불편하지만 쓰던 거니까 그냥 쓴다. 이런 생각이 한국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 불편하면 즉시 바꾸고 개선하는 게 당연하다는 마인드가 한국인의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것, 모두 IMF 시대가 만든 나비 효과가 아닌가 합니다. 위기가 불러온 변화의 충격을 이겨낸 덕분에 이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변화를 즐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 눈썰미를 갖추게 된 한국.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결론을 내려봅니다. 외환위기의 원인과 극복 과정, 후유증과 결과에 대해 다룬 영상들은 참 많지만 앞서 열거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 정리했고요. 요즘 제가 일본에 대해 경험과 사례로 비판하는 영상이 참 많았는데 물론 팩트를 가지고 일본을 두들겨 패는 건 시원하지만 가끔은 한국의 모습과 발전했던 원인에 대해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의 문헌과 연구 자료를 참조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저희 사견으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저와 다른 의견들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기가 있으면 거북이처럼 안으로 움츠러들고 지키는데 급급해 30년째 정체된 사회 일본 국가 부도의 위기를 통해 일본의 잔재들을 대청소하고